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야기 나눌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지점에 대해서 국헌 문란이자 폭동이다. 그러므로 내란죄가 이렇게 성립이 된 걸로 보이고, 다만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세은 부대변인.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내란에 대해서, 내란 수계에 대해서의 선고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이진관 판사의 판결에서 보면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엄중하게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수괴인,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사형과 무기징역이 있으면은 가장 센 형벌인 사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와 사초로서의 기록으로 다시는 이 불법 비상계엄을 초래하면 안 된다. 내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특히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당시의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선례를 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이 선고돼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양형에서 반영이 된 게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그리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물리력 행사 있었죠.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 12월 3일 날. 군인들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국회에 담벼락에서 군인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앞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 앞에서 이렇게 일렬로 지나가고 시민들과 몸싸움을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물리력 행사가 자제가 된 것입니까? 일반 시민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으면 그럼 성공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성공했으면 저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게 실패한 쿠데타는 그러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양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공무원을 했고, 그다음에 초범이고 65세 생각보다 고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65세가 최근에 고령인가요? 우리나라 100세 시대인데 지금 어디 뭐 임실 같은 데 가시면요 65세 청년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오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 비상계엄 저지르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짓을 더 저지르면 안 되는 사람이 저질렀다에 대해서는 전 오히려 가중이 돼야 됨이 마땅하지, 이게 양형에 반영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인터뷰 입장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핵심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심은 결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법의 잣대는 모두에게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고 굉장히 저희도 엄중하게 이제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다만 이 형사 재판은 3심제이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판결문에 대한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어떤 논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여전히 이제 계엄이 곧바로 내란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명한 헌법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정치가 감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리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법치국가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법 재판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재판에 대한 것을 비단 윤 전 대통령에게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도 동일한 잣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1심이고 대법까지 뭐 최종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시고 그 장동혁 대표 관련한 발언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정의의 후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법안의 정치적인 의미를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고 싶고 과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임세은 부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란범에 대해 사면금지법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란을 저지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또다시 저지를 수 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하냐 하면 이게 역사의 교훈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만 네. 바로 3년인가만 복역하고 풀려나서 골프 치러 다니고 유유자적하게 일상을 즐겼습니다. 노태우 전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예, 그러고 이제 자연사 하셨죠. 그런 역사적인 과거를 봤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내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법이 따뜻하게 전두환을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거 내가 잠깐 일으켰다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뭐 한 3년 살고 나오면 되겠네? 라는 교훈을 오히려 안겨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공한다 하면 영구집권 갈 수 있다. 그럼 그 두 가지 선택을 봤었을 때 기회비용을 따지면 잠깐 실패해도 조금 살다 나오면 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에 대해서는 그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을 해야 만약에 또 누군가가 뭐 정권이 민주당으로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정권을 갖고 오게 되면 또 사면해버리면은 내란을 또 일으킬 수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사면금지법을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12.12 내란 이후에 석방이 됐던 그 전례를 보고서 이렇게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밝혔는데 이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서두르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정쟁 용도라고 말씀을 정쟁 용도다. 네. 예, 아직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뭐 1심으로 끝날 것 같으면 3심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심제는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전제로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어떤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그 행사 여부는 역사적, 정치적 판단의 이제 영역인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형벌을 미리 확정을 해두는 그런 법이 아니라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고 어떤 그 법리에 따른 분석에 만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네. 그것을 다시 한번 뭐 항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실 줄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식물인간 거의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마비죠. 예, 그런 것들을 초래했는데 물론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라는 여러 그런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 수조차도 없을 만큼 극한의 대립으로 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한 사람이 그런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과연 민주당은 전혀 한 톨의 책임도 없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저희가 여야가 건강하게 견제하면서 네. 국민을 위해서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정당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끝까지 짓밟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엄은 정말 잘못됐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어떤 저는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엄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곧 내란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법리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짧게 이 들어볼까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줄탄핵 이야기하고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 그 뭐라고 하죠? 비용 절감했다 하는데 줄탄핵 한 적이 없고 딱 2명 탄핵을 올렸을 뿐이고요. 대통령실 특활비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식물 아니었고요. 대신 대통령이 일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톨의 책임도 없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한 톨의 책임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다시 해볼 텐데요.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면서 무죄 추적의 원칙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 재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모양인데 이미 계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사과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절윤 세력과 절연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의 잣대는 모두에게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특히 강조한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잘못된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으로 심판을 받았고 지금 또 사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앞세워서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둔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소추는 공소 제기라고 명확히 말한 이상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가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방탄이나 공소 취소 모임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작동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절연에 관한 부분은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절연을 말하는 세력이 우리가 뭔가 당론을 모아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지선에서 총의를 모은 데 있어서 갈라치기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전환을 하자. 네. 전환을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율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여야의 어떤 국민이 부여한 그런 숙제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은 비록 이런 불법 개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나타내 보여야 할 어떤 전환의 아젠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한 정책적인 경쟁을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지선에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네, 당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세력과는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였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의 선고가 나오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네.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권 여당이었던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의사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윤석열 어쨌든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그것에 대해서 당원 1호였던 윤석열이 이렇게 재판 선고가 나왔으니까 대표가 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동혁 전 대표가 윤석열 내란수계 피해자는 핵폭탄을 안고 뒤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짐을 등에 얹고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곧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에서 선거를 준비한 후보자들은 애가 너무 탈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 사과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 없었고 무죄 추정의 원칙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어제 판결이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무죄 추정 원칙을 이야기하시는지 판사 때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제가 의심을 품지가 않을 수가 없고요. 끝까지 윤석열 내란수계 피해자 절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야당이 폭망하는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건전한 야당이 존재를 해야 집권 여당도 또 정부도 긴장해서 더 열심히 잘하기 경쟁할 텐데 이렇게 계속 어둠의 길로만 뚜벅뚜벅 가다 보면 사실 민주당도 정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제
너무나 편한 상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한동훈계 전부 다 작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제명시키고 다 뭐 윤리 회부되고 다 뭐 하나 하고 오히려 분열의 싹을 분열의 시초를 장동혁 대표 단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어디서 분열의 씨앗을 뿌리니라 비판했는지 참 그 오늘 네. 판결 보는 내내 네. 장동혁 대표 입장문을 보는 내내 참 가슴이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다가오다 보니까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그 선고 결과와 또 장동혁 대표 그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이 발언들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세은 대표님. 네. 네, 장동혁 대표가 말로는 이제 중도를 포용하고 중도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의 입장문을 보면 이건 점점 더 극우의 길, 어떻게 보면은 전한길류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경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지지하고 싶은 이른바 좀 보수 색채가 있는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계속 저렇게 극우의 길, 윤어게인 길로만 가고 뭐 또 심지어 그 전광훈 씨가 아니라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이 제1당의 야당 대표에게 3일 안에 대답해라. 윤어게인 할 거냐 아니야.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입장도 없는 대표를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려고 손가락이 갔다가 도저히 못 찍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이 입장문이. 너무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심려있게 저 죄송하고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배출해서 국민께 사죄드리고 저희가 더 보수의 재건을 노력하겠습니다. 했었으면 그나마 오늘 살아있는 그 숨은 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남아있는 숨마저 숨통 끊긴 기분입니다. 아마 네. 후보들은 애가 많이 탈 거예요. 네, 권 대변인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불법 계엄에 대한 부분부터 잠깐 짚어보자면 네. 장동혁 대표도 그 당시 의원이었는데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간 그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이 뽑은 대표잖아요. 그분이 계엄을 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한번 수습해 보겠다고 나서신 거고 대표로 뽑히신 건데 지금 절연을 말하는 부분은 왜 우리가 이걸 분열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장동혁 대표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국민들께 더 다가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이러한 수많은 그게 사과냐 마치 뭐 옛날에 어떤 뭐 개사과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는데 사과를 해도 비난, 안 해도 비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미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국민께 더 다가가겠다라고는 수없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수없이 사과를 했는데도 이러한 약간 절연이라는 윤석열과 절연이라는 그 프레임은 그냥 정쟁을 위한 프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당을 한 목소리로 뭉쳐서 우리는 아젠다를 전환해서 앞으로 국민들께 어떤 것으로 이 민생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관세 협상 이거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생에 어떠한 어마어마한 여파가 미칠지 그런 것들 우리 야당에서 또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목소리로 내자라는 취지에서 전환으로 나아가자. 더 이상 절연해라 이런 프레임은 그냥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이제 하지 말란 뜻으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뒷부분 주제들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40대와 여성이 60%를 차지한다면서 세대 교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현 지도부와 가까운 친장동혁계 인사들로 채워졌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자, 이번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 권 대변인 먼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지도부에서나 공관위 구성을 하면 뭐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비난이나 아니면 비판의 어떤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된 중앙 공관위 구성은 30, 40대 여성의 비율을 매우 높였고요. 또 세대 교체를 위해서 청년의 어떤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이 선거는 실험이
아니라 승부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또 책임을 가진 의원도 계십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처, 국회 사무처에서도 굉장히 경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일 뿐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뭐 아무런 경력 없는 사람 인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한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얼마나 발굴해 내느냐를 한번 지켜보시면 네, 그런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변인. 네, 저는 그 타당의 공간위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짧게 어렵고요. 들어보도록 네, 잘 하겠습니다. 구성했을 거라고 믿고, 근데 다만 오늘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패션을 통해서 저 당은 끝까지 이런 내란과 손절할 수 없겠구나라고 지금 저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저 의상인가요? 네,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떠오릅니까? 뭐 보시면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란과 좀 절연 좀 하십시오, 제발.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불발된 이후에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밝혔는데요. 혁신당은 논의 내용부터 밝히라면서 독자 선거 준비를 예고를 했습니다. 임세윤 대변인, 자, 먼저 민주당 측에선 지방선거 연대를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이제 뭐 내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요. 근데 상황을 살펴봐서 저희가 딱 단정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라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내용을 구상 중에 있고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성공을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고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권영현 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볼 때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뭐 극우로 가는 거 아니냐, 도대체 중도층 다 이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국당과의 연대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 결집 전략이 가장 강한 당이 조국혁신당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외연 확장 대신에 좌측의 결집으로 간다면 중도층은 이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야권 연대 여부보다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